1988년 9월 3일, 밭일을 나가던 미우라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대여 창고를 지날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전에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 하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밭으로 향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 대여 창고를 지날 때 또 같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이 맡았던 냄새가 동물이 썩는 냄새라는 것을 기억한 그는 호기심에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냄새는 창고 안에서 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지인과 술을 한잔하던 중 그는 대여 창고에서 났던 냄새에 대해 말했는데 지인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지더니 거기는 야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창고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야쿠자가 사용하는 창고, 거기서 나는 동물 썩는 냄새. 다음 날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미우라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고 얼마 뒤 경찰은 창고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죠. 야마구치파의 간부 케이조는 투자 고문업의 히로야, 폭력당 고문 윤경일과 함께 투자 전문회사 코스모 리서치를 운영하는 카즈오의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카즈오는 일본 거품 경제 시대에 오사카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움직일 정도의 큰 손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해 히로야가 그와 접점이 생기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히로야와 대화를 나누던 카즈오는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을 이용해 많은 비자금을 운반한다는 말을 꺼냈고 히로야는 이를 윤경일에게 알려 케이조와 함께 셋이 그의 돈을 빼앗자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차피 비자금을 그리 갖고 있다면 얼마 정도 뜯어내도 신고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1988년 1월 29일, 히로야는 평소 알고 지냈던 코스모 리서치의 직원인 히로유키를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로 불러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케이조와 윤경일이 둘러싸고 입구를 막자 그는 당황했죠. 그가 카즈오의 집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회유하려 했지만 범행 가담을 거부하자 주소만 알아낸 뒤 혹시 범행 계획이 알려지면 안 되니 구속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카즈오의 집으로 향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를 발견해 차에 억지로 태워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는 그의 물음에 조용히 있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거라며 위협했던 그들. 카즈오를 구속한 그들은 현금 1억엔을 마련한다면 바로 풀어줄 것이라 말했고 그는 알겠다며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인에게 그는 주식 거래 때문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 1억엔을 준비해달라고 말하며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자기 운전기사를 보낼 테니 그에게 지금 불러주는 레스토랑 주소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손이었던 그에게 1억엔은 그리 큰 돈이 아니었기에 지인은 알겠다고 답했고 얼마 뒤 카즈오의 운전기사는 현금을 실은 차를 몰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의 지시대로 현금 가방과 차 열쇠를 그대로 놔두고 돌아갔죠. 너무 손쉽게 1억엔을 강탈한 그들은 케이조와 히로야가 3,500만엔, 윤경일이 3천만엔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뒤처리. 처음부터 그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자금을 가져왔다면 그가 신고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들이 받은 돈은 그의 지인이 마련한 돈이니 결국 입막음을 택한 것이었죠. 돈을 줬으니 풀어달라는 카즈오를 바라보던 그들은 준비해둔 케이블로 그를 교살했고 집 주소를 알려주었던 히로유키까지 교살한 뒤 나무 상자에 넣어 콘크리트를 붓고 윤경일 명의로 빌린 히가시 오사카의 대여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카즈오가 실종됐다고 해도 그들 무리에서 그가 접점이 있던 히로야의 경우 일반인이었기에 그들에게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는 않았죠. 오히려 돈을 운반했던 카즈오의 운전기사가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도 없고 경찰의 눈도 다른 쪽으로 돌려 안심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4개월 뒤 윤경일이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혹여 그의 이름으로 대여한 창고를 경찰이 조사한다면 범행이 밝혀질지 모를 노릇 케이조와 히로야는 결국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케이조는 토목 건축업을 하는 지인을 끌어들여 크레인을 이용해 대여 창고에서 나무 상자를 옮기려고 했는데 상자가 부서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며 안에 있던 시신 일부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생성된 가스의 압력으로 인해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당황한 그들은 일단 잔해물들을 창고에 밀어 넣은 뒤 시신을 챙겨 나라현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숲에 땅을 파 유기했습니다.
풀려난 윤경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창고에 있는 잔해물들을 처리해달라 했지만 그는 어차피 시신을 옮겼으니 상관없다며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이조와 히로야 역시 그의 대답을 듣고 안심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판단은 후에 그들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들이 창고에 넣어둔 잔해물에 남은 살점들이 썩은 내를 풍기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해 9월 3일 대여 창고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창고 안에 남아있던 흔적들로 사건의 냄새를 맡았고 창고를 대여했던 윤경일을 추적. 같은 달 29일에 체포된 그는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하며 나머지 둘도 체포됐고 그들이 안내한 숲에서 백골화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일확천금을 노린 계획적 악질적인 범행에 살해 방법 등도 잔혹하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조가 주도로 벌인 범행이긴 했지만 히루야 역시 같은 액수를 나눈 것으로 보아 현격한 차이는 없다며 둘에게는 사형을, 윤경일에게는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 측은 피고인 살해 공모는 현금 강탈 후로 이는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와 살인죄 두 개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살인죄가 형량이 더 높기에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인데 1995년 3월 23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형을 선고. 윤경일의 경우 자신의 형량을 받아들여 종신형이 확정됐지만 케이조와 히로야의 경우 살해의 공모는 현금 강탈 후다. 강도살인죄가 아닌 형이 가벼운 강도와 살인의 병합죄가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항소. 그와 동시에 사형이라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남의 목숨은 귀한 줄 모르고 자기들의 목숨만 어떻게든 부지해 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1999년 3월 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1심 사형 판결을 지지하며 항소를 기각. 그들은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 역시 거액의 현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냉혹하고 비정,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기각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뒤 K조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편지를 계속 보냈고 마침내 답장이 왔을 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뒤 그는 매번 종교활동 때 교회를 찾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회와 반성, 사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집필활동을 벌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히로야의 경우 별다른 활동 없이 그저 묵묵하게 수감 생활을 했고 범행을 벌이고 30년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둘의 형이 동시에 집행됐습니다. 여담으로 2018년은 옴 진리교 관련 사형수 13명의 형이 집행된 해라고 합니다. 그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던 그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꼭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